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돈을 바라보는 꿈은 쉽게 흔들리지만 가치를 품은 진짜 꿈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된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끊임없이 방황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 삶의 꿈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남들이 뛰니까 무작정 열심히 달려가면 결국 그 끝에서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달려왔을까 하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너집니다. 우리의 어릴 적 꿈은 참 순수했습니다. 의사가 꿈이었다면 돈이 아니라 단지 아픈 사람을 치료해 그들이 건강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우리의 꿈은 어느새 돈 많이 버는 건물주, 막연한 부자라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꿈은 쉽게 흔들리고 결국 욕심에 사로잡혀 배려보다 나만 아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 한 대기업이 잘못된 마케팅과 무례한 태도로 무리를 빚으며 불매운동까지 번지는 사태를 보았습니다. 이렇듯 사장의 말과 행동에 신중함과 배려가 없으면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만약 그들에게 확고한 철학과 손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이 있었다면 그런 악수를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근본 바탕이 올바라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도 높게 쌓을 수 있는 법입니다. 가치와 신념이 분명할 때 사장은 그 어떤 유혹과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돈이라는 가짜 꿈을 넘어 진정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인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가치가 있고 신념이 더해질 때 비로소 폭발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어려운 세상에 좀 더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매장을 찾는 직장인들의 지치고 힘든 표정을 보며 저 지친 영혼들을 따뜻하게 치유하겠다는 꿈을 꾸는 것, 이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가치를 전할 때 사장의 내면에서는 에너지가 샘솟고 매장은 날마다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근본을 세우는 일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무본 본립이도생.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야 비로소 나아갈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장가지에 매달리지 말고 신념과 철학이라는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 올바른 경영의 길이 열립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대군의 장수는 빼앗을 수 있어도 평범한 인간의 굳은 의지와 꿈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장의 마음속에 분명한 뜻이 있다면 사장의 어떤 유혹과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생각에 맞추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나를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너무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기뻐하며 무슨 일을 할 때 미치도록 집중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 기초가 흔들리지 않았는지, 오늘 교만하지 않았는지 매일 밤 반성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며 내면의 깊이를 깨달아야 생각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오늘 밤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내가 진짜 원하는 순수한 꿈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타인이 만든 안개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이제 당신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진심으로 손님과 이웃을 대할 때 실패와 타인의 시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매일 밤 나를 닦아나갈 때 당신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거상의 반열에 올라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꿈을 향해 당당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용감편 5. 거물 주변에 시시한 자를 주목하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미발, 이선문자, 가녀소고자겸사, 범군지소욕격, 성지소욕공, 인지소욕살, 필선지기수장, 좌우, 알자, 문자, 사인지성명, 영옥간필색지지. 첩보공작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아는 자가 있으면 첩자와 그자는 모두 죽인다. 무릇 공격하려는 적의 군대, 공격하려는 성, 죽이려는 적의 관리가 있으면 반드시 먼저 성을 지키는 장군, 좌우 측근, 연락장교, 수문장교, 보좌관의 성명을 아군의 간첩에게 필히 찾아 알아놓도록 한다. 첩보공작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아는 자가 있으면 첩자와 그자는 모두 죽인다. 첩보공작이 목화 진행 중인데 간첩이 사전에 다른 사람한테 발설했다고 하자. 그러면 간첩과 그 이야기를 들은 자는 모두 죽인다는 것이다. 간첩을 죽이는 이유는 비밀을 누설한 죄를 묻는 것이다. 비밀을 알게 된 자를 죽이는 이유는 봉합 문제인데 죽여서 입을 봉하는 것이다. 메오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간첩을 죽이는 것은 누설을 미워함이다. 들은 자는 죽이는 것은 입을 없애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보안은 철저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기율은 무척 엄격하여 설령 가죽일지라도 단 한마디를 흘려서는 안 된다.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리고 인공위성을 다루는 요원들은 집을 나서면 몇 년씩 사라지는데 가족도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또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 통신은 당연히 안 된다. 이런 것이 보안이다. 비밀을 지키도록 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모르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보안이다. 사마이는 일생 동안 2번 꾀병을 부렸다. 꾀병으로 조상을 속인 뒤 위나라를 탈취했는데 그것은 2번째 꾀병이었다. 그 전에 1번째 꾀병을 부렸다. 사마이는 집에서 도광양에, 즉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키우고 있었다. 조조는 사마이를 불러 내 일을 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사마이는 정치계의 동향을 아직 명료하게 파악하지 못했기에 일단 정세를 관망하고 싶지 당장 나서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중풍에 걸렸다고 꾀병을 부렸다. 조조는 믿기지 않아 저녁에 몰래 사람을 보내 염탐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침심해서 까딱도 하지 않고 입이 돌아간 채 누워있는 것이었다. 조조는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꾀병을 부리든 미친 짓을 하든 간에 반드시 누구 앞에서도 똑같이 아픈 척하고 미친 척 해야만 한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첩자가 몰래 다가와 염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사마이는 여전히 입이 돌아간 채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마침 앞마당에서 책을 말리고 있었다. 죽간을 펼쳐놓고 일광욕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습기를 제거해야 책벌레가 안 생기고 곰팡이도 방지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소나기가 쏟아졌다. 사마이는 여하튼 지식인이 아니겠는가? 책이 물에 젖는 것을 곁눈질로 보다가 지금 꾀병 중인 것도 있고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달려가서 죽간을 거두어들였다. 마침 하녀 하나가 그것을 목격했다. 하녀가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다. 앞마당에는 사마이의 아내 장춘하도 있었는데 즉시 결단을 내려 그 자리에서 직접 하녀를 죽여버렸다. 사마이가 독한 자였는데 그의 아내도 못지않게 독했다. 무릇 공격하려는 적의 군대, 공격하려는 성, 죽이려는 적의 관리가 있으면 반드시 먼저 성을 지키는 장군, 좌우 측근, 연락장교,
수문장교, 보좌관의 성명을 아군의 간첩에게 필히 찾아놓도록 한다. 위 이야기에서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적장이 누구인지 알아놓는 것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 교전한다 함은 적의 장군과 싸우는 것인데 장군의 능력 고하에 따라 병사의 전투력이 결정되니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병사 한 명이 비실된다고 큰일은 아니지만 장군이 비실되면 정말 큰일이다. 오합지졸도 한신이 맡으면 특전사가 되지 않던가? 거리에서 아무나 잡아다가 군대를 만들어도 한신은 그들을 몰아붙여 사력을 다해 싸우는 전사로 만들었다. 그러나 40만 대군이라도 조괄이 통솔하자 추풍낙엽처럼 무너졌다. 그러므로 장평전투에서 직전에 진나라는 조나라가 연판을 불러들이고 조괄을 전쟁에 내보내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 그와 동시에 진나라는 백기를 총사령관으로 조용히 내보냈다. 철저한 보안을 위해 군령까지 내렸다. 백기가 총사령관으로 나선다는 정보를 발산하는 자는 참수한다. 왕울대 연파의 대결이었던 국면이 슬그머니 백기 대 조괄의 대결로 전환된 것이다. 장군이 바뀌면 승부가 바뀐다. 대치 국면이 급속히 기울어져 조나라가 참패하고 말았다. 유방이 한신, 조삼, 관영을 보내 유표를 치도록 했을 때 직전에 유방이 물었다. 위나라 대장은 누구라든 백직이랍니다. 유방이 말했다. 아직 젖도 안 뗀 놈이야. 한신의 상대가 안 된다. 유방이 또 물었다. 기병장교는 누구라든 풍경이랍니다. 유방이 말했다. 아, 그 녀석은 진나라 장군 품무댁의 아들이구먼. 괜찮은 장군인데 그래도 관영한테는 안 된다. 또 물었다. 보병장교는 누구라든 항탈합니다. 유방이 말했다. 조삼한테는 안 된다. 나는 걱정할 게 없다. 그러므로 총사령관은 휘하 장군과 장교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적국의 중요 장군과 장교들의 배경, 군사적인 능력, 성격, 특징, 심지어 개인적인 기호까지도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적국의 주요 장군이나 장교뿐 아니라 좌우 측근, 연락장교, 수문장교, 보좌관까지도 알아놓아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애는 유방의 예를 또 들었다. 유방이 한우에게 패해 한신 진영에 몸을 의탁했는데 한신의 침실로 직행하여 한신의 병부를 회수했다. 한신의 군대 통수권을 장악한 것이다. 만일 유방이 그 전에 한신 진영의 내부 상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면 유방이 아무리 군 통수권자의 신분일지라도 어떻게 대장군 한신을 놀라게 하지 않고 침실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가? 중국 역사에는 상대방 침실까지 잠입한 사례가 또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유방이 한신의 침실로 들어간 것처럼 아군끼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적국의 총사령관 침실로 밀고 들어간 것이다. 춘추시대 초나라에 송나라가 교전했다. 초나라는 한단을 1년 가까이 포위했는데 성안에는 식량이 떨어져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을 지경이었지만 송나라는 투항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고 선언했다. 초나라 군대도 탈진하기는 매한가지였는데 송나라는 초나라 군대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버틸 각오였다. 이에 질세라 초나라 군대도 숙소를 짓고 밭을 갈기 시작했다. 아예 그곳에 살림을 차리고 송나라가 항복할 때까지 포위하겠다는 결의였다. 죽어도 서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이다. 그때 송나라 실권자 환원은 야심한 밤에 홀로 초나라 진영에 침투하여 초나라 총사령관 자반의 침실까지 잠입했다. 화원은 자반을 깨워 협박했다. 이어서 두 사람은 침대에 마주 앉아談판을 벌여 초나라가 철군하고 화원이 초나라로 들어가 인질이 되는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맺었다. 화원이 사전에 첩보공작을 치밀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면, 말하자면 자반의 좌우측근, 연락장교, 수문장교, 보좌관들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면, 심지어 그들을 매수하여 묵계가 있지 않았다면 과연 적국의 총사령관 침실까지 어떻게 길을 알며 어떻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찾아갈 수 있겠는가? 또 하나 사례가 있다. 중화인민식이
1940년의 일이다. 당시 장개석 귀화 정보기관의 총책임자였던 대립은 일본의 빌부터 상해시장에 오른 매국노 부소함을 제거했다. 누구를 통해서 제거했는가? 부소함의 최측근이며 수십 년을 모신 충복이자 개인 요리사였던 주승원을 이용하여 제거했다. 경비가 삼엄한 홍구의 관저에서 고이 잠든 부소함을 향해 주승원은 식칼을 내리쳤던 것이다. 주승원과 부소함의 의리로 맺어진 관계였으나 매국노를 처단해야 한다는 국가의 대의로 주승원을 설득하여 거사에 성공했다. 그러므로 거물 주변의 시시한 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인물이 당신을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다. 전쟁에서는 사소한 정보라도 귀하게 쓰이며 전세를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울여 장수들의 능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사소한 것은 가볍게 생각하니 지나치며 큰 일이나 관심 갖고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 모여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루틴을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며 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